최근에 예. 그 주식 시장을 좀 보면 사실 올해 한 1분기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참 그 시장의 화두였어요. 예. 그래서 막 무슨 뭐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4월 달에 미국에서 그 예.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뭐 13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예. 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예. 그러다가 또 지금은 좀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뭐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그 얘기인즉 뭐 경쟁 성장률이 좀 높아지는 예.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 좀 저성장 시대가 아니겠느냐? 예.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는 뷰들이 있더라고요. 예.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제가 이전에 이제 채권 운용을 할 때는 시장을 그 안에서 쳐다보다가 요즘은 이제 밖에서 훈수 두듯이 좀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이라 하면은 뭐 그 사전적 의미는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3년 계속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논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그린스펀이 2008년에 자기 자서전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국의 그 찰스 굿하프트라고 또 그 양반이 이제 책에서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중국이 이전에 값싼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중국도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세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 것이 이제 그 굿하트하고 이제 그 그린스펀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공급 쇼티지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 수요는 갑자기 생겨나는데 네네네. 공급 부분에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것인데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일어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중국의 인구 부분,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 그건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린스펀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을 쓸 때 금리가 두 자릿수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술 혁신 부분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생산성의 증가 부분인데요. 생산성 증가를 지금 측정은 하기는 하지만은 이걸 다 측정을 정확하게 못 하거든요. 못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 지금 수요 부족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작년에 이미 다 사람들이 예측은 했습니다. 올해 아마 2분기나 1분기 그리고 올해 한 3분기까지도 인플레이션을 괜히 시끄럽게 두드러댈 것이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베이스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베이스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언제 언론에서도 떠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한 내년 정도 좀 지나고 나면은 그 부분의 이야기는 또다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짐작은 했거든요. 뭐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오는 이야기에 사실은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시장이 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채권 시장이나 여기서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습니다. 장기 금리가 막 오른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 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좀 그칠 것 같고요. 뭐 올해 그 다음에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요. 뭐 내년 어느 정도 가지고 그 정도 기간 지나면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절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자리 잡지는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니까요. 네네네. 그럼 저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뭐 지금 막 발생하는 물가 상승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약간 좀 베이스 효과, 기저 효과로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 좀 길게 보면은 지속되기 힘들다.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제가 보니까 그 사실 제로금리라는 건 워낙 지금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말이고 뭐 신선하지 않는데 제로 소득, 제로 인구, 그러니까 3저 시대잖아요. 3저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걸 쓴 게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썼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모멘텀 효과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의 이제 그 가격 결정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 세 가지는 금리하고 이제 소득이겠죠. 뭐 1인당 소득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나 인구수.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제일 중요한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공급 요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인데, 이제 공급은 이제 주택 정책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이건 대략 한 5년 정도의 텀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다 걸 인식하고 이걸 이제 메꾸고 하려면은 대략 한 5년 정도가 걸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길게 영향을 주는 것이 금리하고 이제 소득하고 인구입니다. 혹은 가구 수인데, 이제 금리가 제일 크게 영향을 줬죠.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뭐 다른 나라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금리가 제로 금리 낮다 이런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부터 금리가 줄곧 떨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떨어졌지만요. 제가 너무 기니까 텀을 한 20년만 두고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타임을 그 기간을 한 끄집어내서 보면은, 그 당시 제가 이제 채권 운용을 처음 이제 맡아서 시작할 때 국채 금리가 8%였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막 낮다고 그랬었어요. 네. 낮다고 그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지 않습니까? 네네. 7%포인트가 이제 계속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에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일단 부동산 가격 자체를 올릴 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에는, 그 차익 비용이 싸지니까 또 레버리지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계부채고 기업부채고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20년 동안 금리가 8%에서 1%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 와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려면 이 모멘텀이 또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모멘텀이 이어져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려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7%포인트가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로금리라는 의미는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하락 모멘텀은 거의 제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모멘텀, 금리라는 것의 모멘텀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거시경제 변수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쇼크를 겪고 한 하반기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택 가격을 보지 말고, 사람들이 주택 가격은 최근에도 오르고 계속 올랐으니까 이 가격만 보고 있으면 또 오를 것 같거든요. 이걸 오르게 한 요인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금리,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 지수하고 금리하고 그래 놓으면은 정말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뭐 완전히 정반대로 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멘텀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 돈이 없으면은 소득이 적으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싼 집에 가서 살지 이러는데요. 요즘 소득이 좀 많아지니까 웃돈을 더 얹어주서라도 낡은 집보다는 난 새 집이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의 쇼티지 중에 하나도, 정부는 계속 총량의 주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새 집을 가고 싶거든요. 20년, 25년 이렇게 된 집보다는. 그게 이제 소득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소득이 올라야 좋은 집을 수요를 할 거고, 큰 집을 수요할 거고, 집이 비싸도 살려고 그럴 거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1인당 이제 GDP 혹은 그냥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보아도 될 텐데, 이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줄기차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가 2000년에 대략 1인당 소득이 $10,000였거든요. 우리가 불과 20년 전에 지금 중국의 1인당 소득하고 같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보통 이제 $15,000 정도가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잘 못 올라가죠. 남미 국가들이 막 이런 데서 다 쓰러지는 겁니다. 예. 중진국 함정이 $15,00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볍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00로 바로 가버렸거든요. 그다음에 $20,000에서 $30,000 가는 것도 가볍게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초반을 넘어서면서 대만의 1인당 GDP를 그때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만 경제가 좋으면서 대만이 다시 우리나라 GDP를, 1인당 GDP를 따라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대만 1인당 GDP를 따라잡아 버렸고,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10,000에서 2018년 정도에 $30,000를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아닙니다. 한 18년 정도 만에 $10,000에서 1인당 소득이 $30,000로 그냥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대단한 변화이죠. 우리가 그냥 이 데이터를 안 봐서 그러는데요.
1인당 소득이 이렇게 18년 만에 거의 별로 한 번씩 꺾이긴 하지만은 크게 꺾이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올라가면서 3만 달러에 육박했다는 것. 지금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1인당 GDP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그냥 이제 경상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이 4만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뭐 2천 달러, 3만 1천 달러 왔다 갔다 해서 차이가 나는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지금 많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생활에 주변이 많이 변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를 수요한다든지 좋은 집을 수요한다든지 이게 다 이제 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일본이 이제 1990년, 93년, 4년쯤 1인당 GDP가 4만 달러였습니다. 대단하죠. 30년 지나도 4만 달러였고요. 30년 전에도 4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이제 보면은 이제 막 외제차들 많이 수요하고 30대 여성들도 막 외제차들 사고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그 버블이 꺼지면서 백엔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소득이 올라오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에서 많이 그 고급 주택을 수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또 4만 달러를 신나게 올라갈 것인가 하는데요. 여러 선진국들 예를 들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들이 현재 이태리라든지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6만 달러예요. 미국은 정말 참 대단한 나라인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은 환율 요인도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달러로 평가하니까요. 환율의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환율 요인을 대충 이제, 제거하고 살펴보더라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이렇게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3만 달러의 트랩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선진국에 우리가 이제 지금 웅크타드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 들어서서 3만 달러가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 4만 달러 가고 하는 게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보통 겪습니다. 이태리는 거기서 이제 맛이 가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요. 독일도 맛이 갔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뭐 아시겠지만 통합 이후에 독일은 살아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0년, 200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헤매다가 한 15년 이상을 헤매다가 그 이후에 조금 캐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득이 과거 20년 보았던 것처럼 10,000달러에서 3만 달러를 한 18년 만에 돌파를 했다. 그게 앞으로 그런 모멘텀이 지속되겠냐는 거죠. 경제는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변화 속도가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오겠냐는데 1인당 GDP도 그런 변화 속도는 제가 보기엔 절대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과거 20년 혹은 과거 10년에 보아왔던 모멘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 이제 가구 변화하고 인구 변화인데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주택을 이제 60대도 주택을 많이 사는데요. 좀 특이한 이제 나라에 속하는데 25세에서 64세 뭐 이 정도 사이가 이제 우리가 활발한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주택을 산다는 계층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30대, 40대를 대부분 핵심으로 뽑아보는데 뭐 그래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2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뽑아보면은 이게 과거 20년 동안 이 인구가 총 1,0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 미래 20년 동안은 1,000만 명이 감소합니다. 감소하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6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한 10년 정도 감소하고 이제 더 감소하지 않으면은 경제에 별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부터 그것도 인구 추계 가능한 2060년까지만 한 거죠. 그걸 늘리면 이제 더 계속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참으면은 또 생산 그 인구가 늘어나네 이러면은 괜찮은데요. 20년, 10년 참고 10년 참고 10년 참고 하더라도 계속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택을 활발하게 수요하는 계층이 인구가 지금의 20년과 과거의 20년과 앞으로의 20년은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예.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는 Y축으로 딱 접은 건데요. 이거는 대칭축으로 딱 접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반대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구,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가구는 증가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가구는 증가합니다.
과거 20년 동안도 가구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가. 그 인구수만큼 증가하는데요. 그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변화가 진짜 급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에서도 이제 그 수요가 일어나는데 이건 미스매칭을 못 해준 거죠. 1인 가구에 대한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번 큰 집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게 이제 주택정책의 잘못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가구 수는 보면은 향후 20년 동안 210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 증가하는 가구는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는 다 감소입니다. 증가하는 가구는 어디 가구냐? 그러니까 30, 40, 50대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60대 이상 가구가 전폭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쉽게 말하면은 주택시장도 앞으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도 많이 늙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아시겠지만 주택시장에 나와서 활발하게 집을 사야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구 수는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60대 이상 가구 수만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가 표면적으로는 210만 가구가 증가하지만은 한마디로 늙은 가구만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주택시장의 이런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저는 3저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저는 모멘텀이 제로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금리 하락하는 모멘텀이 제로되고 그 다음에 자칫하면 마이너스 모멘텀이 되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오르기 시작하면 뭐 이건 겁나게 마이너스 모멘텀이 되게 될 텐데요. 뭐 그렇게 겁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소득 같은 경우 조금씩은 증가하겠지만은 모멘텀이 확 약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구와 가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공급 요인은 한 4, 5년 정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뭐 다들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서울이나 강남의 집값은 두 가지 요인이죠. 특히 강남은 이제 자율형 그 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 뭐 이런 것들 없애고 하면서 이제 학군 요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제한한 요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정책은 뭐 어떻게 풀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급 정책도 어떻게 풀려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규제 때문에 이제 일어난 부분이 많고요. 이런 규제에 관한 부작용은 이제 한 4, 5년 지나면 보통 해소는 되거든요. 이게 되게 심하게 되면. 그래서 향후 주택 시장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대부분은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택하고 상가. 네네.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여전히 이제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겠습니까? 여쭤보면은 아파트 하나 더 살련다. 그 다음 앞으로 상가 가격이 상가를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쪽에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계 자산 구조를 이제는 과거 30년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제 주택시장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 주택시장을 보려면은 주택을 결정하는 요소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소득, 인구 딱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이고 공급 요인. 그래서 공급 요인은 뭐 길게 보면은 뭐 4, 5년 얼마 전에는 뭐 국토부에서 2, 3년 후에 주가란다.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2, 3년 후가 될지 뭐 4, 5년 후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거시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정말 과거 2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주택시장도 가격도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전처럼 그렇게 줄기차게 잘 가기는 절대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 놓으셔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세 가지 제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제로 금리는 뭐 사실 금리 그 자체적인 그런 수치가 낮아지는 거고 제로 소득, 제로 인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없는 약간 좀 임계치에 도달하는 인구는 사실 뭐 거의 뭐 감소하는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이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총 인구는 대충 그 수준인데요. 활발하게 주택을 수요할 층, 활발하게 생산에 참가할 계층의 인구는 아주 신나고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부터 떨어진다 그런 얘기보다도 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모멘텀을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 약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게 주택시장은 앞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보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작을 떼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원래 장작을 넣어서 불을 떼면요, 장작을 끄집어내도 이 솥은 계속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지금까지는 모멘텀이 플러스에 있다는 것은요, 여기 장작을 또 갖다 넣습니다. 가져와라 해가 장작을 팍 갖다 놓는데, 제로 모멘텀이라는 것은 장작을 더 안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차츰차츰 식겠죠. 마이너스 모멘텀이라는 것은 있는 장작을 뽑아가지고 밖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금리나 안 그러면은 인구 면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면에서는 거의 뭐 제로 모멘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주택시장은 이렇게, 그 이제 불을 떼고 있으면은 가마솥에 불을 떼면은 장작을 빼도 한동안 그 뜨거운 게 더 뜨겁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앞으로 한 2, 3년은 그런 기간이 아닐까. 그럴 때 이제 좀 아궁이에 뭐가 있는가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마솥이 뜨겁냐를 보지 말고 아궁이에 지금 장작이 많이 불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라는 것입니다.